황혼의 그물 창밖은 2025년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의 거실 창가에 박노을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내의 세 번째 기일이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 한 송이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저께 민서에게서 아버지, 죄송해요. 올해도 일이 바빠서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다. 박노을은 손에 들린 빛바랜 사진첩을 말없이 넘겼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시절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듯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헌신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는 자부심도 아내와 함께했던 소박한 행복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은퇴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무료함과 아내의 부재는 그의 삶을 텅 빈 폐가처럼 만들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영 적적하구려. 나직한 그의 목소리는 적막한 거실에 힘없이 흩어졌다. 그는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을 어루만졌다. 그 온기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료함을 달래려 딸 민서가 몇 달 전 깔아준 SNS 앱 은빛마당을 열었다.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앱이라는데 딱히 흥미를 끄는 글은 없었다. 그저 손주를 사진이나 올라오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정도였다. 그때 소피아 트러버라는 낯선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풍스러운 유럽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40대 중반 여성의 우아한 옆모습. 예술과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싶어요. 시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짧은 소개글이 마치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듯했다. 박노을은 자신도 모르게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참 곱구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는 망설임 끝에 소피아의 게시글에 짧은 댓글을 남겼다. 저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의 시를 특히 좋아하지요. 쑥스러움에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다. 소피아로부터 온 개인 메시지였다. 박노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로필에 적어두신 시를 사랑하는 은퇴교사라는 문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라니 저도 그의 시 별 해는 밤을 읽으며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을 보고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유려하고 정중한 문장이었다. 박노을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눠본 것이 얼마만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다. 소피아님, 이렇게 답장을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야말로 예술을 사랑하는 분과 소통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의 대화가 무척 기대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미술품 복원 일을 하고 있어서 시차가 있지만 선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기쁘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박노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외로움에도 끝이 보이는 것일까. 그는 소피아와의 다음 대화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박노을의 하루는 소피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밤늦도록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소피아는 박노을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와 음악, 영화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녀는 박노을이 쓴 졸시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에 존경을 표했다.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사유와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라 그런지 말씀 하나하나에 깊이가 있으시네요. 박노을은 소피아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잊고 지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제자들과의 에피소드들을 밤늦도록 털어놓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깊이 공감해 주었다. 소피아 씨는 내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는 사람 같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는 어느새 소피아를 자신의 뮤즈이자 황혼의 연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던 머리맡에는 이제 소피아가 보내준 이탈리아의 풍경 사진이 자리 잡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옆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박노을은 그 사진을 보며 소피아와 함께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오르고 베네치아의 곤돌라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곤 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주말, 민서가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와 식탁 위에 놓인 값비싼 와인병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어딘가 들떠 보였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박노을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민서는 그런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유독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슬며시 미소 짓기도 했다. 아버지, 요즘 통화도 잦으신 것 같던데 혹시 좋은 분이라도 생기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 나이에 그냥 옛날 제자 녀석이랑 연락 좀 하는 것뿐이다. 박노을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귀 밑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싹 텄다. 설마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한테 빠지신 건 아니겠지? 며칠 후 소피아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피렌체에 진행 중인 산타 크로체 성당의 프레스코와 복원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지 은행의 전산 오류로 송금이 막혀버렸어요. 당장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예요. 선생님, 염치 없지만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이탈리아 내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께 이런 부탁드리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외에는 이런 부탁드릴 분이 없어요. 제가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음성 메시지 너머로 소피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노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액수가 문제였다. 그녀가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300만 원이었다. 그의 빠듯한 연금으론 당장 마련하기 힘든 돈이었다. 어쩌지? 하지만 소피아 씨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박노을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과거 친척의 사업 자금의 보증을 잘못 서줬다가 큰 금전적 손해를 봤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내의 실망 가득했던 눈빛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다시는 돈 문제로 속썩이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약 자신이 이번에 그녀를 돕지 못한다면 그녀와의 관계도 끝장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결국 아내가 남긴 유품 중 가장 값나가던 옥반지를 떠올렸다.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던 그것을 그는 소피아를 위해 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박노을은 종로의 한 귀금속상에 옥반지를 팔아 겨우 3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잘한 일이겠지. 소피아 씨가 기뻐할 거야.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아내의 슬픈 눈빛을 보았다. 소피아는 며칠 후 선생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감격에 찬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노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는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민서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다.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된 것이다. 해외 송금 KRW 3000.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라는 여자의 존재가 내리를 스쳤다. 아버지, 이 돈 뭐예요?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민서의 날카로운 추궁에 박노을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도와준 거다. 신경 쓰지 마라. 아는 사람이요? 아버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 소피아라는 여자 때문이에요?
민서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노을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런 천박한 여자가 아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의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여자 분명 사기꾼이에요. 시끄럽다. 나가. 박노을은 민서의 말을 듣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민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눈빛은 낯설었다. 마치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민서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집을 나섰다. 반드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민서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소피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과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목록을 통해 몇몇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소피아가 언급했던 이탈리아 미술계 인사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그녀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서는 과거 아버지의 제자 중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사이 소피아는 박노을에게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전시가 있어요. 한국의 현대 미술을 유럽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데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시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번에 그녀가 요구한 금액은 무려 2천만 원이었다. 박노을은 이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소피아와 함께할 달콤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이번만 성공하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황혼의 로맨스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교사연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대출 시도 소식을 은행 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박노을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질투하는 게냐?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에 민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이미 소피아라는 환상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박노을에게 파리행 왕복 항공권 사진, 물론 가짜였다를 보내며 그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선생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 투자만 성공하면 바로 당신 곁으로 날아갈게요. 우리 함께 에펠탑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며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요. 박노을은 모든 의심을 애써 잠재웠다. 그는 마지막 남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피아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피아와 함께 에펠탑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송금 당일 박노을은 아침 일찍부터 몸 단장을 했다. 아내가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은행 ATM 앞에 선 박노을은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안 돼요. 제발. 절규에 가까운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헐레벌떡 뛰어와 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의 출력물들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여자가 소피아예요. 아버지가 받은 사진이랑 똑같죠? 하지만 이 사람 20년 전에 활동했던 이름 없는 프랑스 여배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고요. 민서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자료들을 박노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소피아가 보내온 사진 속 인물과 똑같은 얼굴의 여배우 사진, 그녀가 언급했던 이탈리아 미술관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라는 증거, 심지어 소피아가 사용한 해외 계좌가 과거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에도 연루되었던 대포통장이라는 기사까지. 박노을은 민서가 내미는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거칠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소피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민서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과거 민서가 출판사에서 편집했던 범죄 심리 서적의 부록 CD에 담겨있던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였다. 기계적으로 변조되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 소피아가 그에게 속삭이던 달콤한 음성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박노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확인이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소피아의 것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차갑고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니, 어쩌면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저 소피아 씨 아니십니까? 박노을입니다만. 박노을? 아, 그 순진한 할아버지? 입금은 하셨고? 아이고, 우리 팀 오늘 회식 한번 거하게 하겠네. 너무 상심 마세요, 할아버지. 다 인생 수업료 아니겠어요? 인생은 실전이야, 엑스마나, 뚝!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노을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네 글자만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액정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마치 그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박노을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텅 빈 은행 로비에 그의 절규와도 같은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수십 년 쌓아온 자존심, 아내와의 추억,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축 처진 등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후 몇 달 동안 박노을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소피아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마지막 통화에서 들었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서는 그런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다니던 출판사에 잠시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묵묵히 식사를 챙기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고 밤에는 함께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을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했었지만 때로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참기 힘들었다. 사기꾼들에 대한 증오와 무력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금전적인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아내의 유품, 교사 연금 일부, 그리고 집을 담보로 받을 뻔했던 대출금까지 합하면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 셈이었다. 민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알아보았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점조직 형태의 로맨스 스캠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며 피해 회복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게나마 박노을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가 가져다 놓은 심리상담 서적을 우두커니 읽던 그는 문득 자신의 어리석음보다 더 근원적인 외로움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가 떠난 후 느꼈던 사무치는 고독감,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같은 무력감, 그리고 소피아에게서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한 위로와 설렘까지. 눈물을 쏟아내며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민서는 비로소 그의 상처 깊은 내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날 부녀는 오랜 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박노을은 더 이상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즐겨 듣던 LP판을 꺼내 먼지를 닦고 빛바랜 편지들을 읽으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 읽거나 작은 화분에 아내가 좋아했던 난초를 심어 정성껏 가꾸기도 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는 그